탄소 중립은 왜 해야 하는 걸까요? 탄소 중립은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등장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기후위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2019년도에 이 그린란드 빙하 표면이 녹아내리면서 지금 개가 물 위에서 마치 물 위에서 썰매를 끄는 듯한 이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개들이 거의 물 위를 달리는 것 같죠? 이렇게 심각하게 전개가 되고 있구나. 2019년도에 이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았고, 그리고 지난해에는 호주 산불의 그 불길이 상당히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이 기후 위기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1984년도 9월 달에 북극의 면적과 2019년도 9월 달에 북극 같은 시기에 이 면적을 봤을 때 확연히 면적이 줄어들고 있고 면적뿐만 아니라 두께도 얇아지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냥 일어나고 있는 거죠. 현실에서 우리가 기후위기를 지금 직면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제주 바다의 산호, 그리고 한라산의 구상나무, 그리고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의 산호초들이 백화현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 그리고 시베리아의 불타는 영구 동토층, 이렇게 기후 재앙이 전 세계 지구 곳곳에서 현재 진행형에 있고, 또 오늘 뉴스를 보면은 미국 서부라든지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독일 폭염과 가뭄으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라는 장면이 소식이 들립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기후변화라는 말 대신 기후위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기후변화는 인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 이 지구온난화를 일으키고 그에 따라 기후 패턴을 변화를 시킨 것을 기후변화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면서 이 기후변화의 원인이 인간의 경제활동에 있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아주 중요한 오랫동안 연구를 통해서 합의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기후변화는 그냥 저절로 변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2019년도에 영국의 가디언지는 기후변화라는 단어가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 그래서 현재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기후변화의 폭넓은 영향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기후비상이라든지 기후위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고, 여기에 동의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기후변화라는 용어 대신에 기후위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엔 난민기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재난과 기후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난민이 매년 2천만 명, 매년 2천만 명이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자기 집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이 기후변화라는 게 어떤 일들일까라고 했을 때 이 원인은 대기 중에 지구의 평균 기온을 올리는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활동들이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금 1도 정도의 평균 기온 상승을 유발했다라고 과학자들, IPCC 보고서 등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이 경제활동, 어떤 경제활동이 이렇게 온실가스를 유발했을까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석유나 석탄, 가스와 같은 화석 에너지를 연소했을 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의 거의 한 7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고요. 결국 인간의 에너지 사용, 그리고 농업이나 축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그리고 에어컨 냉매라든지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육불화황, 이런 온실가스들이 대기 중에 농도가 올라가면서 온실효과를 일으켜서 지구의 온도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화석 에너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인류가 1차 에너지로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연대별로 쭉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1800년대부터 2019년까지 맨 아래 빨간색으로 깔려있는 저 부분은 바로 인간이
오랫동안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왔던 전통적인 바이오 에너지입니다. 나무죠, 나무. 그래서 예를 들면 조선시대에는 우리가 난방 에너지로 나무를 이용해서 따뜻하게 하고 밥을 하고,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는 바이오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1900년대 그리고 1950년대를 기점으로 석탄과 석유와 가스가 등장하면서 이 소비량이 급격하게 늘어나죠. 이 시기가 우리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급격하게 축적하는 시기가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를 겹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시작하고,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가뭄이라든지, 그리고 폭설, 그리고 슈퍼 태풍, 해수면의 상승, 이런 각종 기상재난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하나의 지구에 살고 있지만 이런 기상재난에 유난히 취약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은 지난 한 20여 년간에 이런 극단적인 기상재난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47만 5천 명이 사망했다라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그런 피해가 집중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저기에 빨간색으로 집중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지역들이 기후위기에 취약한 나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지난 한 20년 동안 가장 취약한 나라들이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미얀마, 아이티, 필리핀, 이렇게 순서가 쭉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살펴보면은 남태평양의 섬나라들, 아프리카, 그리고 중남미, 아시아 지역이 취약한 나라에 속한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나라들은 기후위기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있어서는 상당히 작게 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후 문제가 워낙 심각해지다 보니까 인류가 92년도에 맨 처음 모이게 됩니다. 모여서 야, 좀 이상한 것 같아. 우리가 이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국제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협약을 만들어. 그래서 기후변화 협약이란 걸 만들고 94년부터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매년 1년에 기후변화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요. 97년도에 교토의정서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 교토의정서를 통해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선진국부터 온실가스 먼저 줄이자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저도 2007년도에 처음으로 이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남태평양의 목소리라는 발표회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저분을 만났어요. 우르술라 라코바 씨라고. 그분과 왼쪽 사진이 제가 그분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 들으면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그분이 살고 있던 그 파푸아 뉴기니에 있는 카티레치라는 작은 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0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가장 높은 곳이 1.5m.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해수면 상승에 취약한 상황. 어느 순간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됐고, 그 섬에서 사람들이 쓰는 에너지는 화석 에너지가 아니었어요. 나무를 쓰고 있고, 차 한 대도 없이. 그렇게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희생자가 되는 그런 현장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분 생각이 나서 이분을 어제 찾았어요. 찾아서 보니까 최근 2020년에 인터뷰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한 13년 사이에 좀 나이가 드셨죠. 그런데 그때도 그 발리 회의에 와서 이분은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더 이상 불안해서 해수면이 상승한 섬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주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안정적인 육지로 모두 이주하고 싶다. 그런데 인터뷰를 보니까 여전히 그 섬에서 살고 있으면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구상에서 이미 기후위기가 자신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줄 만큼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지역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했고, 저도 오래전에 만났던 이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이
표를 보시면은 누적 배출량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 1751년부터 2017년까지, 그러니까 지금 배출량 1위 국가인 중국, 2위인 미국, 현재 배출량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구에 누적해서 누가 온실가스를 많이 뿜어냈는가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러시아, 그리고 아시아 지역도 이제는 만만치 않게 누적 배출량이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한국도 누적 배출량을 1% 정도, 대기 중에 1% 정도가 한국이 배출해낸 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기후위기에 이미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는 나라의 국가들의 사람들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누적된 책임들이 있고, 그러면 기후위기의 원인이 온실가스 배출량에 있다면 그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겠죠. 지난 2015년도 파리에서 열린 기후변화 협약 당사총회 때 예술가들은 상징적으로 이런 퍼포먼스를 했어요. 미국은 지금 대기 중에 마음껏 배출할 자유를 누리고 있고, 미국이 누적적으로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해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 그래서 이제는 책임에 대한 얘기, 책임 얼마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97년도에는 교토 의정서, 선진국이 먼저 줄인다 라는 것들이 그 합의였다면은 97년도부터 선진국이 줄이기 시작했는데 기후위기는 점점 더 심화됐어요. 왜냐하면 교토의정서상에 속하지 않았던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멕시코, 브라질, 한국 뭐 이런 나라들이 배출량이 막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겐 새로운 약속이 필요했어요. 교토로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진 게 2015년도에 파리 협정이었고요. 그 파리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막아야 돼. 막으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되지. 자, 이제는 선진국만 줄여서 될 일이 아니라 모두가 줄여야 돼. 라는 이런 합의에 이르게 됐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뿜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지구온도가 올라가겠죠. 이런데 끝간데 없이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목표를 가져야 돼. 어느 선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도록 우리가 마지노선을 정할까? 이 논의가 있었고, 이때 1.5도냐 2도냐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2018년도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1.5도 특별보고서라는 걸 펴내게 되고요. 1.5도일 때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 2도에서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시나리오 작업을 하게 됩니다. 수백 명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합의한 내용은 2도는 매우 높은 위험, 1.5도에서 안정화시켜야 된다. 자, 그래서 1.5도일 때 1.5도도 안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1.5도일 때도 바닷속의 산호의 소멸 가능성은 70에서 90%입니다. 2도가 되면은 99% 이상 소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산호의 소멸, 빈곤 인구, 물 부족 인구, 그리고 해수면의 상승, 이 모든 것들이 2도가 되면은 이제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나빠지기 때문에 1.5도에서 막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 보고서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탄소 중립을 얘기하게 된 것도 이 보고서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이 보고서에는 두 개의 가장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은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배출량을 줄이지 않고 지금 수준으로 쭉 배출을 한다면은 그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1.5도에 언제쯤 도달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그래프에서 쭉 이렇게 추세선을 그렸을 때는 2040년을 전후로 1.5도에 도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40년. 먼 미래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가까이 있는 미래고,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기후위기의 이 전개 속도는 과학자들의 예측보다 점점 더 당겨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1.5도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하는 목표 지점이라면은
그걸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바로 탄소 중립이었습니다. 2050년을 전후로 이 넷제로 온실가스 순 배출 제로에 도달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메시지화 되어 있고요. 순 배출 제로라는 것은 더 이상 대기 중에 더하지 않는 겁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더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된 것을 흡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흡수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 번 대기 중에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려면은 탄소 포집 저장 기술, 대기 중에서 탄소를 포집해서 땅속에 묻어서 저장하는 저장 기술을 쓴다거나 아니면 나무가 흡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만들기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배출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고요. 이 얘기는 앞으로 우리가 30년 안에 석유나 석탄이나 가스와 같은 화석 에너지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1.5도 남아있는 이 1.5도를 충족하는 탄소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소진되고 있어서 만약 지금 속도에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감축 행동에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1.5도를 도달하게 만드는 탄소 총량은 지금 속도대로라면은 7년 이내에 소진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 엄청난 숙제와 질문을 우리 앞에 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까 IPCC의 1.5도 탄소 중립을 향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요게 한국에 그대로 적용을 해본 겁니다. 한국의 1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 톤이 넘습니다. 자, 7억 톤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 30년 안에 바닥으로 끌어내려야 돼요. 지금 어떻게 바닥으로 끌어낼 것인가? 하얗게 비어있는 저 삼각형의 그 면적들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궤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자원연구소에서는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일 거냐, 어떻게 이산화탄소로 대표되는 온실가스를 줄일 것인가에 대한 10가지 제안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단일 배출원으로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탄발전소를 빨리 폐쇄하는 겁니다. 그냥 줄인다 정도가 아니라 모두 폐쇄하는 거고요. 그리고 화석에너지 대신에 에너지 효율과 재생가능 에너지에 투자해야 되고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곳에 투자를 하고 또 시멘트나 플라스틱이나 철강과 같은 산업 부분에서 쓰는 에너지를 탈탄소화 또 해야 합니다. 재료도. 그리고 전기차로 전환하고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교통을 확대하고 또 항공과 선박도 탈탄소화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흡수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산림 파괴를 중단하고 토양을 회복하고 우리가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온실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식품 폐기물을 줄이는 거 그리고 메탄가스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60보다는 70 위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10가지 모두가 우리가 정말 생활 속의 실천뿐만 아니라 사회의 경제 구조, 산업 구조 이런 것들까지를 포함하는 변화를 만들어야지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탄소 중립 사회 어떤 사회일까? 탄소 중립 사회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까? 이런 이야기들을 앞으로 많이 하게 될 거고요. 특히 에너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에 국제에너지기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탄소 중립 사회로 가는 길에 있어서 2030년까지는 현재 우리가 개발한 기술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석탄 발전소를 줄이고 재생가능 에너지를 늘리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그리고 전기차로 전환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해야 하고 2030년에서 50년 사이에는 새로운 기술과 또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을까요? 점원워치에서는 전 세계 57개 국가들에 대해서 기후변화 대응 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저기 보면 빨간색이
기후변화 대응을 매우 낮게 하고 있다, 매우 못하고 있다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한국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국가 리스트를 보면은 한국이 53번? 예, 53번째로 지금 대응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동안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들은 주요한 선진국들은 줄이고 있어요. 2000년을 기준으로 영국이 2000년 대비 2017년까지 35% 줄이고, 미국이 트럼프 정부에서 기후 악당이라고 얘기했지만 11% 줄이고, 일본이 6% 줄일 동안 한국은 오히려 47%가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감축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 자, 그럼 이제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야 될까요? 보통 서서히 끓는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가만히 있다가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삼킨다, 죽는다, 이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먼저 눈에 힘을 주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심각하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인식하는 개구리, 그리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는 개구리, 그 감축의 정도가 탄소 중립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적응하는 개구리, 기후위기에 심각한 이 재난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난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적응하는 개구리가 돼야 될 겁니다. 자, 2018년도에 IPCC 보고서가 나오고 난 다음 2019년도에 여러분은 그레타 툰베리를 기억할 겁니다. 청소년들이 기후행동에 나섰죠. 지구가 불타고 있는데 왜 아무도 행동에 나서지 않는 거야? 라고 하면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청년들이 선라이즈 무브먼트라는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지구를 파괴하지 않는 일자리를 원한다. 우리는 화석 에너지 기업에서 일하는 것보다 재생가능 에너지라든지 청정 산업을 기반으로 한 기업에서 일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녹색 일자리다. 그리고 기후 문제와 불평등 문제 같이 해결해야 된다. 라는 목소리를 내면서 그린 뉴딜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회자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0년이 됐습니다. 2020년에 우리 뭘 겪었나요? 코로나를 겪었고 54일간의 장마를 겪었습니다. 자, 이렇게 반복되는 인수공통 감염병이 그간 인간의 생태계에 대한 환경 파괴 또는 기후위기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고, 결국 기후위기도 인간의 경제활동이 초래한 위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달라질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방향을 바꿔야 된다. 라는 논의가 진행이 됐고, 그리고 주요한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거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바닥까지 떨어뜨리는 석유와 석탄과 가스에 찌들어 살고 있던 현대사회가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2020년 9월 달에 중국이, 10월 달에 한국과 일본, 11월 달에 미국이 선언하면서 2021년도는 본격적으로 실행에 들어가는 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이 탄소 중립에 대한 선언을 2019년도에 가장 먼저 했고요. 최근에 이런 흐름들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동안은 국제적인 제재라든지 규제 같은 것들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을 규율하는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유럽연합은 탄소 국경 조정이라든지 탄소 발자국, 그리고 탄소세 논의 이런 것들이 확장되고 있는데요. 탄소 국경 조정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교토 의정서부터 온실가스를 줄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2050년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2030년에 감축 목표를 더 줄이겠다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럽에 있는 기업들이 아니 우리는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물건을 생산하는데 우리 유럽으로 수입되는 것은 다른 나라들은 우리만큼 줄이지를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유럽에서 산업활동을 계속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전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만들어진 게 탄소 국경 조정입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수입된 물건에 대해서 탄소 배출량에 비례해서 비용을 부과시키는 건데요. 2023년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2024년도부터는
유럽연합에서 거래되는 배터리에 대해서는 탄소 발자국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탄소 발자국은 그 물건이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를 계산해서 라벨링하는 건데요. 이렇게 탄소 발자국을 붙인다는 것은 발자국이 커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물건 생산에 탄소 발자국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에너지죠. 어떤 에너지로 물건을 만들었는가가 중요하게 될 거고, 화석 에너지, 특히 석탄 발전 비중이 높은 한국 같은 기업은 이런 탄소 발자국을 제도화했을 때 매우 불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지금까지는 어떤 물건을 만들 때 그 물건의 가격이라든지 또는 질이 중요했다면은 이제는 그 물건이 탄소 중립에 걸맞게 만들어졌는가, 자, 그 물건을 만들 때 온실가스를 얼마만큼 배출했는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또 좌표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고 탄소 집약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는 변화하는 이 탄소 중립 사회에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전력 중에 석탄 발전 비중이 40%입니다. 한국에서 생산한 전기로 만들게 됐을 때 탄소 발자국이 높게 나타나죠. 그리고 재생 가능 에너지 비중은 OECD 중에 최하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우리는 탄소를 줄여야 되고, 또 국제사회에 변화하는 무역과 산업, 통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도 탄소를 줄여야 되는 이런 두 가지 숙제를 우리가 안게 됐고요. 최근에는 2050년 탄소 중립이 아니라 2030년, 얼마 남지 않은 이 앞으로의 10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논의가 당겨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2일 미국의 기후정상회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세계 40여 개의 정상들을 초청해서 2050년 탄소 중립보다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더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각각의 나라들이 2030년까지 줄이겠다라고 하는 양을 다 달성을 해도 지구 평균 기온은 3도에서 4도 가까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먼저 감축 목표를 2배 가까이 상향을 했고요. 일본도 상향을 하고 캐나다도 상향을 하게 됩니다. 영국은 90년 대비 78%를 줄이게 되는데요.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프의 방향입니다. 2050년을 탄소 중립 사회로 만들어 놓고 그 사회를 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킬 것인가, 위로 올라가던 그래프가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독일은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5년을 당겼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20%를 더 줄이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최근의 경향은 IPCC 과학자들의 권고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 그리고 2030년까지는 지금 배출하는 양의 절반 가까이를 줄여야 된다라는 권고에 따라가고 있는데요. 보면 이 IPCC 권고에 따르면 2010년 대비 45%를 줄여야 되는데 한국은 18%를 줄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못 미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2021년 10월까지 그리고 11월까지는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얼마나 더 끌어올릴 것인가, 1.5도에 부합하도록 얼마나 더 줄일 것인가, 이런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은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우리가 심는 나무,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되는 시점에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87%가 에너지고요. 그리고 이제 2030년에 NDC를 상향한다는 것은 앞으로 10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아야 되는데요.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분야는 석탄 발전소를 빠르게 폐쇄하고 재생가능 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것, 그리고 전기차 보급과 동시에 공공교통, 자전거, 도보,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공공교통 시스템을 확충하는 것,
건물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고 그리고 비료 사용과 가축수를 줄이는 것, 이런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변화를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독일과 영국, 일본, 한국 이런 전환에 지금 함께 가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수요 관리, 전력 수요를 줄이고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윤태환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지역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시스템, 이런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발전소에서 만들어주는 전기를 받아 쓰기만 했다면은 이제는 스스로 태양광이나 풍력이라든지 이런 재생 가능 에너지를 통해서 만드는 일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전력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은 수요 관리를 통해서 자기 소비를 줄일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이 에너지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독일의 식량과 에너지를 함께 생산하는 농촌, 그리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재생가능 에너지 생산,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에너지 생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는 지금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정부도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하고 관련 법을 만들고 각각의 부처들도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떻게 탄소중립사회를 만들지? 기후위기 1.5도라는 마지노선, 그리고 이제는 탄소중립이 국제사회의 통상과 산업과 경제, 모든 것에 작동하고 있는 제도화의 과정이 진행되는 속에서 동시에 지금까지 너무나 에너지를 많이 쓰고 또 환경 문제를 야기시켜 왔던 사회를 어떤 방식으로 전환하고, 사람들이 매일매일 출근해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 아니라 오히려 온실가스를 줄인다라든지 또는 다른 재생가능 에너지 전환한다라든지 이런 다른 영역에서 일자리를 갖고 사회를 구성하고 만들어갈 수 있을지, 이런 논의들을 저는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도봉구가 그려본 2050년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2050년 어떤 한국 사회에서 살고 싶으세요? 안전한 사회에서 살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회에서 살고 싶을 거고요. 자기가 하는 일이 사회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사회에서 살고 싶을 겁니다. 서로 따뜻하게. 그래서 탄소중립사회는 기후위기라는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그려갈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찾는 과정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의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